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와 심의를 받다 보니 또는 건축허가는 빨리 받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라 임대형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된다고 발표됨에 따라서 지난 9월 말부터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건축심의와 함께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그동안 예상된 바와 같이 임대형 기숙사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나 심의위원 등이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임대형 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노후 대책과 재테크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관련 법과 각종 혜택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본 채널에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건축기준과 관련 법 규정 등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건축물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 설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유사한 수익형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낮은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지안의 공지라든지 일부 일조에 관한 조항 또는 발코니 확장 등이 그렇고, 건교부에서 발표한 기숙사의 건축 기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직접 수익형 건물에 대한 건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까지 그 어느 건축물도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 건축물이 없을 정도인데, 게다가 또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에 속하는 임대형 기숙사도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 건축 관련 규정과 금융 그리고 세제 지원 등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설계를 해보면서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조와 대지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직접 현장에서 이러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조나 특히 해당 대지에 대한 설계를 직접 해보게 되면 실감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높여볼까라는 건축주들의 절박한 심정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며, 특히 엄청나게 비싼 땅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면 더 절실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주차 설치 기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지안의 공지 조항이나 일부 일조 조항 등은 직접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땅에 대한 설계를 해보면 절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 아무리 주차 설치 기준이 낮다고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지안의 공지 조항에 있어서도 임대형 기숙사가 속하는 다른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등은 무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1에서 6m까지 이격을 해야 하고, 또 일부 일조 조항도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특혜가 조금이라도 강화된다면 아마 웬만한 대지에서 사업성에 맞는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격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 허가와 심의 과정과 그리고 강화된 규정에 관한 것인데, 설계나 설계 검토를 하다 보면 대체로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나 면적, 형상, 도로 조건 등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인 땅이 대부분이고 면적도 대체로 70에서 200평 내외의 땅에 형상도 좁거나 정방형 또는 특이하게 생긴 이형 땅에 폭이 15m도 안 되는 땅도 많은데, 이러한 땅에 설계를 하다 보면 주차와 건물의 배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설계에 대해서 건축심의에서 주차 실태를 조사하여 각 실에 50% 주차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각 실의 배치나 기능성 등을 고려한 평면 설계를 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허가권자들은 처음 접하는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파격적인 기준에 대한 것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일부 지하체에서는 자체적인 임대인 기숙사 건축 기준을 마련한 곳도 있고, 또 여러 지하체에서는 조례 등으로 건축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 위에서 지적한 대제안의 공지라든지 일부 일조 조항 등까지 강화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아마도 지금 생각하는 건물의 건축은 불가능할 것은 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정부 입장과 허가권자의 입장 차이에 관한 것인데, 정부에서 그동안 학교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었던 기숙사를 금년에 일반 민간인에게도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독립세대와 독신자 등의 향후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되고 열악한 독신자들의 생활을 개선해보기 위한 취지와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코리빙 하우스 또는 쉐어하우스 개념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대학생이나 직장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독신자나 독신 노인 인구 등의 증가를 고려해서 파격적인 주차 설치 기준 등과 함께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통해서 독신자들의 생활 개선을 기해보려는 것 같은데, 막상 이런 건축물의 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권자들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는 심각하고 인접 건물 간의 분쟁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의식하거나 향후 문제 발생을 억제하려는 의도 등이 있어서인지 솔직히 임대인 기숙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해 할 수만 있으면 허가 기준이나 조례 등으로 각종 기준을 강화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등 처음 이러한 건물이 신설될 때보다 주차 설치 기준 등이 강화됐던 사례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는 빨리 받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입주자들의 생활 환경 등과 다른 유사 건물과의 경쟁, 그리고 임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나 모든 건축 규정도 여유롭게 설계해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이나 수익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나 사업주들은 최대한 많은 실을 확보해서 임대 수익 등을 높여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기준이나 관련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임대 기숙사에 대한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임대인 기숙사에 관한 법과 규정, 그리고 건축 기준은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유사한 건물인 오피스텔 등 수익형 건물보다 파격적으로 기준이 낮아 이제 막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 허가가 시작되어 건축 허가와 심의를 받다 보니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들이 이미 건축 허가 기준이나 조례 등으로 강화를 한 곳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강화하려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현행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기간이 건축 규모와 설계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 또는 임대인 기숙사의 허가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파격적인 관련 법과 각종 혜택, 다음 두 번째로는 설계를 해보면서 느끼는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주와 대지의 특성에 관한 것, 다음 세 번째로는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허가와 심의 과정과 강화된 규정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허가권자의 입장 차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는 빨리 받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본 채널에서는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인 기숙사와 관련된 법과 규정 등이 파격적이라거나 또 과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신설될 때마다 날이 갈수록 주차 설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던 사례 등으로 처음 시작될 때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적어도 허가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직접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설계와 건축허가 및 심의를 받다 보니 또 이러한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런 데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그리고 임대인 기숙사 또는 다른 건축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